안녕하세요. 유발 하라리의 호모데우스라는 책 리뷰를 진행할 해자입니다. 이 책은 과학기술과 인본주의의 만남이 기아, 역병, 전쟁이라는 인류의 오랜 난제를 어떻게 극복해왔는지 상세히 묘사하며 시작합니다. 동시에 생명공학, 사이보그공학, 비유기물공학의 급속한 발전이 행복, 불멸, 신성이라는 최종적인 인본주의 프로젝트 앞으로 우리를 안내할 수밖에 없으며 이 과정에서 사피엔스가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실감나게 묘사합니다. 사피엔스는 적어도 두 가지 방향에서 존립을 위협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바로 슈퍼휴먼과 통합 인공지능의 등장입니다. 하지만 생물학적 진화뿐만 아니라 비유기 화합물의 진화를, 한편으로는 생화학적 알고리즘뿐만 아니라 전자 알고리즘을 포괄하는 정보 처리 시스템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점점 더 정교한 지적 설계물로 진화해 나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정보 처리 시스템이나 사이버네틱스는 이미 대부분의 학계에서 주요한 관점으로 자리 잡고 있죠. 과연 우리 사피엔스는 이러한 변화에 담긴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저자 유발 하라리는 이스라엘 역사학자로 사피엔스라는 책을 통해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호모데우스는 사피엔스의 소편으로 볼 수 있는데 전작과 마찬가지로 생물학과 역사학을 넘나들며 거대사의 관점에서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호모데우스는 기술 특이점을 고려하여 인류의 미래를 좀 더 세밀하게 그려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관점과 방향성은 올해 출간된 신작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낙 광범위한 소재와 화두, 그리고 떡밥이 3권의 책에 걸쳐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저자가 전달하려는 중요한 메시지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인류의 미래에 대해 저자가 말하려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최대한 엑기스만 살려서 교통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전작 사피엔스에서 저자가 중점적으로 다뤘듯이 지금까지 인류가 일궈낸 변화는 경이롭다 못해 신성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저자가 인지혁명이라고 부른 우연한 사건으로부터 촉발되었죠. 다른 사회적 동물과 다르게 사피엔스가 허구를 다룰 수 있는 유연한 언어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간은 생물학적 차원을 우회하고 문화적 차원으로 작업대를 옮겨 진화의 속도를 더욱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유전적 한계를 뛰어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지적 설계물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유일무이한 존재가 등장한 것이죠. 허구를 다룰 수 있는 유연한 언어를 바탕으로 사피엔스는 추상적인 가치와 규범으로 구성된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냈고 이를 통해 전례 없는 대규모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 최초의 사건이 바로 농업혁명이었고 단기적인 부침을 겪기도 했으나 사피엔스는 혁명을 거듭하여 마침내 전지구적 네트워크를 만들어내고야 말았습니다. 전작 사피엔스에서는 최초의 농업혁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두 가지 떡밥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떡밥은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로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농업혁명이 개별 사피엔스들에게는 이익이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는 오늘날 축산업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 가축들의 상황과 유사합니다. 1만 년 전 자연 상태에서는 몇백만 마리의 돼지, 소, 닭이 일부의 지역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었지만 오늘날 전 세계적인 축산업 체제 하에서는 10억 마리의 돼지, 10억 마리 이상의 소, 250억 마리 이상의 닭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진화의 관점에서 보자면 개체수의 폭발적인 증가는 종 전체의 대단한 성공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장식 축산업을 통해 길러지는 가축들의 생애를 보고 있으면 종의 성공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혼란스러워집니다. 개별 개체들이 겪는 안락과 편의를 희생시키는 방향으로 개체수를 늘려왔기 때문이죠. 농업혁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균적인 농부는 평균적인 수렵 채집인보다 더 열심히 일했으며 그 대가로 더 열악한 식사를 했습니다. 수십만 년에 걸쳐 수렵 채집인으로 살아온 사피엔스의 신체는 농사라는 과업에 맞지 않아 디스크 탈출증, 관절염, 탈장 등 수많은 병이 생겨났으며 잡식을 포기하고 곡류 위주의 식사에 적응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개별 사피엔스의 안락과 편의를 희생시킨 대가로 사피엔스의 개체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개별 사피엔스에게
전례 없는 안락과 편의를 제공하는 복지 시스템은 단편적인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가축들에게 유기농 사료를 먹이거나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는 일부 농장이 존재하는 것처럼 말이죠. 핵심은 역사의 흐름이나 진화의 방향은 인류의 안락과 편의를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떡밥은 농업혁명을 이끈 주요 동인은 기술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터키 남동부의 괴베클리 테페 지역에서 고고학자들이 찾아낸 유적지가 상징적입니다. 이 대형 기념비들은 기원전 9500년에 수렵 채집인들이 세운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시기는 본격적으로 농경사회가 시작되기 이전입니다. 하지만 대형 기념비들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수렵 채집인들을 장기간 동원해야만 하죠. 이는 세련된 종교나 이데올로기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수렵 채집인들을 한 장소에 묶어두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식량 공급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종교가 조잡한 수준의 농업 기술을 채택했다는 상상이 가능해지는 대목입니다. 작물화된 밀의 변종 중 하나인 외알밀의 발상지가 이 지역 부근이라는 점은 이러한 가정에 더욱 힘을 실어줍니다. 저자는 종교라는 단어가 줄 수도 있는 오해의 가능성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데올로기의 허구성을 꼬집기 위해 전작에 이어 이번에도 종교를 전면에 내세웁니다. 비단 신이라는 존재가 아니더라도 사회구조에 어떤 초인적인 정당성을 부여하는 이데올로기를 믿는 사고방식은 종교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불교와 도교부터 공산주의, 나치즘, 자유주의에 이르는 이데올로기들은 이른바 초인적인 법칙이나 원리가 우리의 삶을 관장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객관적 실제가 아니라 상호 주관적 실제라는 점에서 허구적이며 종교적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명한 진리 혹은 실제라고 믿는 인권, 민주주의, 자유시장이라는 이데올로기 역시도 단지 대규모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고안된 허구라는 것이죠. 농업혁명 이래로 점점 크고 복잡해진 인간사회에 더욱 정교한 사회질서를 구축해 나가는 일은 쉽지 않았으나, 경제적으로는 신용의 창조, 정치적으로는 제국의 출현,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인본주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전 지구적 협력 네트워크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책에서 저자는 특히 인본주의라는 종교에 주목합니다. 근대 사회를 탄생시킨 인본주의는 기존 종교와 달리 장대한 우주적 계획이나 대규모 스토리텔링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해 왔으며, 20세기 후반까지 치열하게 전개된 이데올로기의 각 축장에서 최후의 승자가 되었습니다. 과연 개인의 역할과 인간의 희노애락에 의미를 부여해주는 단일한 서사를 동원하지 않고도 대규모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었던 인본주의라는 종교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선 다양한 인본주의 분파는 공통적으로 인간과 인간이 만들어낸 지적 설계물을 토대로 진보가 가능하다는 믿음에서 출발했고, 이 때문에 그 어떤 종교보다도 과학과 좋은 팀워크를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과학과 짝을 이룬 인본주의는 세상을 체스판과 같은 제로섬 게임이나 성경과 같은 완결된 이야기로 보지 않았습니다. 물질이든 지식이든 얼마든지 증식시킬 수 있는 대상으로 보았죠. 아울러 물질과 지식을 증식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간의 경험과 감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본주의는 개별 인간의 감정을 동등하게 존중하면서도 서로 다른 주체의 경험이 충돌하는 상황을 조율해야만 했습니다. 이를 위해 인본주의는 개인주의, 인권, 민주주의, 자유시장이라는 허구적인 개념을 고안하게 되죠. 개인주의와 인권은 개별 인간의 감정을 존중합니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살인자라도 사형이 금지되는 이유죠. 민주주의와 자유시장은 서로 다른 주체의 경험을 조율합니다. 투표와 가격이라는 장치는 다양성을 조율하여 사회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인본주의는 개별 인간의 경험과 감정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전 지구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놀라운 위협을 달성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적 진보에 대한 믿음은 과학기술의 잠재력을 극대화했고, 물질적 진보에 대한 믿음은 폭발적인 경제성장을 가능케 했습니다. 바야흐로 인류의 오랜 수건이었던 기아, 역병, 전쟁이 관리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었죠. 인본주의의 청사진 속에서
인류의 미래는 끝없는 해피엔딩의 연속인 것처럼 여겨졌던 것도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다양한 분과학문의 최신 연구 결과물을 토대로 인본주의의 미래를 좀 더 세밀하게 그려나갑니다. 그리고 인본주의의 이상을 극대화시킨 과학기술이 사피엔스로 하여금 행복, 불멸, 신성이라는 프로젝트에 착수하도록 만들 것이며 이 과정에서 개인주의, 인권, 민주주의, 자유시장이라는 인본주의 패키지는 물론 이를 지탱하던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개념도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에 대한 믿음을 인간에 대한 믿음으로 대체해버림으로써 인본주의에는 인간을 신으로 만들기 위한 호모데우스 프로젝트가 처음부터 내재돼 있었습니다. 인류는 행복과 불멸에 도달하기 위해 기어코 신성을 손에 넣게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생명공학 또는 사이보그 공학 기술을 동원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슈퍼휴먼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생 인류의 노동력은 물론 지적 능력 또한 쓸모를 잃게 될 것입니다. 비유기물 공학은 알고리즘의 설계를 위해서 사피엔스 종이라는 집단의 데이터가 필요할지는 모르나 더 이상 개별적인 인간은 그 가치를 잃게 될 것입니다. 저자는 비극을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좀 더 근원적인 두 가지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이러한 변화를 상세하게 묘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지구상 대부분의 종을 멸종과 노예 상태로 만든 사피엔스에게 어떤 절대적 우월성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장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과연 사피엔스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려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자는 인간이 제법 유연한 언어를 다룰 줄 알게 된 덕에 대규모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었다는 점을 제외하면 과연 다른 종보다 절대적으로 우월하다고 여길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최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흔히 마음이라고 지칭하는 복잡한 의식을 가진 종만 해도 여럿이기 때문이죠. 과학자들은 이런 전제하에 다른 동물들을 대상으로 수많은 신경정신과 계통의 임상실험을 진행해 왔으며 이를 통해 효과가 입증된 약물이 인간에게 처방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그 어떤 최신 이론도 인간이 느끼는 감정과 욕망의 실체를 정확하게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굳이 마음이라는 실체 불분명한 대상을 붙잡고 씨름하지 않아도 인간의 패턴을 그 어떤 사피엔스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는 훌륭한 개념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이죠. 바로 여기가 인간에 대한 믿음과 숭배가 붕괴되는 지점입니다. 인간이 현존하는 최고의 생물학적 알고리즘이 탑재된 생명체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인간을 뛰어넘는 전자적 알고리즘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죠. 인간이 스스로의 욕구를 잘 알고 스스로의 이익에 부합되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합리적 선택 이론은 각기 다른 분과학문의 연구 결과에 의해서 이미 폐기 직전에 몰려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개인주의, 민주주의, 자유시장과 같은 인본주의 패키지는 이 낡은 이론 위에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발달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붙어있던 마지막 숨통마저 끊어버릴 것입니다. 쇼핑, 증권, SNS 등의 분야에 속속들이 접목되고 있는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처럼 우리 일상에 이미 파고들기 시작한 전자적 알고리즘은 우리 자신의 욕구에 대해 우리의 생물학적 알고리즘보다 더 합리적인 선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지점에서 저자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본주의를 대체해버릴 새로운 종교의 산파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유기물이든 비유기물이든 모든 현상을 하나의 정보처리 시스템으로 바라보는 종교입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은 물론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종류의 설계물이든 전부 데이터를 처리하는 알고리즘 혹은 그 부속품에 불과합니다. 인간이라고 특별하게 여겨질 이유가 없죠.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면 굳이 인간이라는 존재 형식을 고집할 이유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특별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왔던 인간의 진화 역시도 정보 처리 기능이 개선되어 온 일관된 흐름의 일부일 뿐입니다. 또한 이 관점에 따르면 개체의 자율성을 추구해왔던 인본주의의 등장은 데이터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개체의 독립이라는 거창한 의미를 잃게 됩니다.
각각의 개체가 상대적 자율성을 추구해 왔더라도 어디까지나 이를 조율하는 인본주의 패키지와 함께 등장했을 뿐이죠. 역으로 언제든지 개체가 가진 자율성을 회수하고 좀 더 정교한 통제 수단을 활용하여 사피엔스의 통합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진화의 척도와 방향이 사피엔스의 안락과 편의가 아니라 정보 처리의 개선이라면 말이죠.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이 중요해집니다. 장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과연 사피엔스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살펴봅시다. 어쨌든 진화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피엔스와 더불어 돼지, 소, 닭도 가장 성공한 종의 사례로서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종 전체가 다음 단계로 진화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개별 사피엔스의 안락과 편의를 극대화하는 것일까요? 결국 이 질문은 인류가 오랫동안 추구해왔던, 하지만 역사를 향해 정면으로 던져진 적은 드물었던 한 가지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바로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질문이죠. 20만 년 전의 사피엔스보다 21세기의 사피엔스가 더 안락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과연 더 행복해졌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이는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소득 수준이 행복감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는 가장 흔한 사례 중의 하나입니다. 게다가 행복은 주관적인 응답에 의해 간접적으로 묘사될 뿐 객관적으로 규명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의식과 감정 자체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한편으로 이는 가장 위험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생물학적 차원에서 우리의 행복은 쾌락에 의해 결정됩니다. 물론 우리의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쾌락과 고통을 해석하는 방식에 개입하는 일련의 문화적인 장치를 만들어 왔죠. 우리는 상담, 코칭, 명상 등을 통해 고통을 완화하거나 좀 더 고차원적으로 행복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허나 다시 한번 이는 생물학적 차원에서 결정됩니다. 어떤 방식의 의미부여와 해석도 뇌에서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분비되지 않는다면 먹혀들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단순한 문화적 장치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과 의식에 관해 정교한 지도를 밝혀내지 못한다면 사피엔스가 더 가성비 높은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하리라는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지금도 도파민이 떨어지면 사람들은 술이나 게임을 찾습니다.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생명공학 기술은 더 손쉽게 쾌락을 제어할 수 있는 도구를 우리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개별 사피엔스의 쾌락과 행복일지라도 우리 손으로 직접 스스로의 주권을 양도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자칫 추상적인 논의와 논리의 비약으로 점철될 가능성이 높은 거대사 분야에서 사피엔스를 소재로 정말 압도적인 스토리텔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사 분야에서 이 정도의 전문성과 센세이션을 일으킨 책은 저자 스스로도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언급했던 총균세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다양한 분과학문들의 최신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사피엔스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분석합니다. 흡사, 사회학계에서 추진되어 왔던 통합이론의 샘플링을 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로 여러 학술 분야를 넘나들며 크로스오버가 가능하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서술 측면에서 본다면 방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인용해 나가는 집중력을 보여줌과 동시에 과거와 미래에 관한 탁월한 상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내용 전개가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어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지극히 주관적인 관점에서 아쉬운 점을 두 가지 정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저자는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경제, 사회, 정치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생화학적 조건이라고 말하며 감정과 욕망에 관한 결정론적 시각을 강조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깁니다. 하지만 최근 저서인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원에서는 명상과 같은 기법을 통해 마음에 개입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뉘앙스를 짙게 풍깁니다. 1차적인 감정과 욕망은 생화학 조건과 반응에 의해 결정되지만 이에 대한 의미부여와 해석을 통해 우리는 대안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죠. 최초의 화가 끓어오르는 것을 선택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좀 더 내면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그 화를 표출할지 가라앉힐지에 대해서는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하나의 종교 훈련이나 교육 프로그램 형태로 많은 문화권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생화학적 조건이라는 토대 위에 감정과 욕망이 결정되지만 우리의 의식적인 개입과 간섭이 불가능하지 않은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서술이 좀 더 깔끔하게 정리되었다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물론 혼란의 원인이 서술인지 번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역을 했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스토리텔링이 논리적이면서도 흥미로운 것은 분명하나 꽤나 복잡합니다. 워낙 방대한 내용을 흥미진진하게 다루다 보니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도 여겨지나 몇몇 떡밥은 사피엔스에서 투척되고 호모데우스에서 회수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독해력이 뛰어난 독자들에게 복잡한 전개는 지적 즐거움의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만 정신없이 책 읽기에 몰입하다가도 전체적으로 내용을 정리하다 보면 한없이 난해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독자들이 느낄 수 있는 지적 즐거움이나 저자가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훼손하지 않고도 좀 더 간결한 내용 전개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다소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특히 기술 특이점에 관해서는 추후 다른 책을 통해서도 리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